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2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는데요. 관련해서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또 한 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실패를 시인을 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실패를 바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북미 항공사령부 노라드라는 데서 사실은 우주 물체에서가 우주 물체 크기가 야구공 정도만 되면 그게 이제 10cm 이상 정도만 되면은 다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체가 우주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번호를 매기죠. 그리고 그 물체, 우주 물체의 뭐 이제 궤도라든가, 그러니까 고도라든가 경사각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센트리시타라서 편의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치면은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다 이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북한이 공개한 실패 원인을 보면 3단계 비행 중에 이 비상폭발 체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아마 영어로 하면 이제 Flight Termination System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상 종료 시스템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1단, 2단에 얘를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뭐 경로가 잘못돼서 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얘가 이제 지상이나 해상으로 떨어지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아예 공중에서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죠. 폭발을 시켜서 그 장치가 이건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1단, 2단은 다 성공적으로 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3단에 아마 비행 중에 그 비상 폭발 체계라는 것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왜 설치를 했느냐? 사실 3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1, 2단은 대부분 다 비행을 하면서 지상으로 떨어져요. 근데 3단은 이미 우주 궤도에 상당히 원래 원하는 위성 궤도 근처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걸 상단 또는 아퍼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나중에 같이 돌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상에 대한 피해를 안 주는데 굳이 뭐 이거를 이제 왜 실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이제 싫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위성과 충돌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뭐 북한도 요새는 인공위성 발사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를 이제 흔적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발사 때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진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실은 1차 발사 때는 2단 로켓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시동이 오작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점화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단 로켓이 점화가 안 됐다라는 거는 2단은 벌써 상당히 고공에 올라와서 보통 50km, 60km, 70km 이렇게 고공 올라와서 이제 작동을 하니까 그쯤 되면 이제 고공 점화를 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뭔가 좀 수정을 해서 사실은 탄도미사일, 그 ICBM에서도 이거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뭐 지상에서 시험을 뭐 여러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은 현재상으로는 이제 보면은 1단, 2단은 무난히 자기 궤도를 지나서 벌써 이제 3단이 연소를 할 정도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 부분은 수정 보완이 됐다고 봐야죠. 발사 시기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 예고 기간 첫날에 발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를 선택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뭐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주 발사체를 쏠 때 국제 해사 기구나 또는 그 국제 민간 기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1단, 2단이 떨어질 때 혹시라도 이제 그 선박에 추락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의 어느 특정 시간 내에는 거길 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국제 해사 기구에 통보를 해주면은 각 이제 선박 회사들에 통보를 해주고 또 민간 항공 기구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세계적인 그 이제 민간 항공 그 회사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 지역을 지나지 말라. 이 날짜에 이 시간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그나마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탄도미사일과는 상관없다.
이런 예.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통보를 해주는 거고요. 또 이번에 아마 이제 3시 50분에 발사한 거는 굉장히 새벽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인공위성 발사 시간을 결정할 때는 인공위성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은 햇볕을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그것이 그 이제 전력 요구 조건이 민감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사 시간을 정해요. 근데 이제 아마 북한은 그것 때문에 정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발사 런치 그 발사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상용 발사를 하게 되면 약 한 4주에서 6주, 8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럼 하늘에서 보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짧게 이걸 준비를 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이렇게 쉘터 같은 거를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은 쉘터를 레일을 통해서 옮겨요.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야밤에 그거를 하고 또 조명 시설도 엄청나게 사방에 있었어요. 그 당시 영상에 보면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 발사하는 걸 준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야밤에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북한이 비밀리에 아무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발사를 실패하고 나서 10월에 3차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뭐 뭘까요? 이제 제가 그 뭐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비행 폭발 시스템이라는 거, 비행 중단 종료 저 체계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북한 발표에 의하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비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폭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3단 비행지에 폭발했기 때문에 3단 인공위성이 다 폭발이 됐다는 의미로 이제 들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과연 이런 그 이제 비상 폭발 체계가 필요한 거냐 이거거든요. 3단에서. 안 필요. 사실 그 의무 조건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플라이트 터미네이션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권장 사항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지상에 추락했을 때 뭐 사람들도 다치고 재산 피해가 막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했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에서도 가령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른 위성과도 충돌할 수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소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북한이 이제 지금은 뭐냐면 바로 10월 달에 별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거 한다는 얘기는 뭐 이거 안 달고 쏴도 괜찮아요. 비행에는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발사에는.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건 바로 발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 군이 또 인양 작전에 돌입한다고 했으니까요. 뭐 분석 결과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 네네. 또 교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내용 오늘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가 인류 최초로 이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보통은 남극을 촬영할 때는 뒷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계속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종일 돌아도 우리는 예.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면은 대부분 다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는 낮이고 뒷면에 있을 때 밤이잖아요. 이 달 남극은 그게 없어요. 남극은 계속 이제 그 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은 이제 우리가 달 탐사를 할 때 달 궤도선이 있고 착륙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궤도선은 뭐냐면 달 주위를 돌면서 고도 50km, 100km, 200km에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달의 이제 뭐 특성을 다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궤도선까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착륙선을 가려면 궤도선을 가져가서 궤도선 내에 착륙선을 실어서 이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착륙할 때 얘가 이제 엄청난 속도로 하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때로는 낙하산도 치고 아니면은 때로는 역추진 로켓을 써서 속도를 줄여서 하고 그러면서도 또 충돌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기술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착륙선과 궤도선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점점 심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달 탐사 계획을 그려놓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달 탐사선도 어려운 기술이지만 예. 그거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 탐사선을 쏘는데 특히 착륙선을 쏘려면 그 달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궤도선을 해서 궤도선에서 착륙선이 내려오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 예. 엄청난 무게를 싣고 갈 수 있는
로켓이 필요한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호 가지고는 못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라고 그래서 100톤 추력짜리를 5개 엔진을 그렇게 클러스터링해서 예. 그게 이제 1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 그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현재는 32년 정도의 우리가 이제 달 착륙선을 그 착륙선을 쏘는 거랑 궤도선을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궤도선을 쏴야 착륙이 되니까. 그러니까 궤도선 내에서 착륙선이 내려오니까 보통은.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술이 지금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